세계적으로 저희가 유일하게 저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게 바이러스 카운팅을 하기 위한 저희 작전이었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바이오 측정 표준 얘기를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네. 산업과 측정, 표준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표준의 지배자가 기술의 지배자고 그 사람이 시장의 지배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표준이 시장 지배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산업혁명으로 보면 초창기 기계, 뭐 증기기관 이런 거 할 때는 기계 만들려면 뭐 길이라든지 무게, 시간의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21세기는 나노, 바이오, 양자, AI 데이터 이런 것들의 표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생물체는 전부 세포로 돼 있어요. 사람이든지 호랑이든지 생물체를 측정하려면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지만 세포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세포 하나를 확대해서 보면 세포 안에 DNA도 있고 네. DNA에서 RNA, mRNA가 만들어지고 그 m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쵸. 저 단백질이 세포의 기능을 나타내는 단백질이 음식물도 소화시키고 에너지도 만들고 아까 저 DNA도 복제하게 해주고 세포의 기능성을 담당하죠. 세포가 뭐 하는지 뭐 상태가 좋은지 측정하려면 저 단백질을 측정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겠죠. 단백질 측정이 혹시 어려우면 뭐 mRNA를 측정할 수도 있고 네. 단백질이 만들어내는 대사 물질을 측정할 수도 있는 거죠. 세포를 측정할 때는 세포 자체를 측정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생화학 물질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측정량이란 말은 측정하고 싶은 대상 혹은 측정하고 싶은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바이오 측정량은 세포 자체, 세포도 측정할 수 있어요. 네. 사람 세포인가 동물 세포인가. 예. 바이오 측정량에서 궁금해하는 것은 아이덴티티 뭐냐, 정체가 뭐냐, 정체가 뭐냐? 너 뭐냐? 퀀티티 양, 양. 그다음에 프로퍼티 특성이라고 저희가 보통 번역을 해서 쓰는데 사람 세포냐 동물 세포냐 두 번째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게 양이에요. 예. 세포는 몇 개가 있냐, DNA 유전자가 몇 개 있냐, 단백질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 세포가 기능을 어떻게 하냐는 되게 단백질의 양이 결정을 하거든요. 단백질의 양을 측정해서 내가 뭐 건강하네, 뭐 병에 걸렸네 이런 걸 판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있지 않고 다른 단백질과 섞여 있을 때 뭐 비율 같은 것도 참 특성도 죽은 세포냐 살아있는 세포냐 죽냐 사냐가 매우 중요한 게 의약품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세포를 살리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꾸 잘 살리는 게 뭐 의약품일 수도 있는 문제고 네. 암세포 같은 거 자꾸 죽여야죠. 살아있는 세포와 죽은 세포 수를 측정해서 그 의약품의 효과 같은 거를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죠. 2008년에 있었던 그 중국의 우유 멜라민 파동이죠. 중국이 경제가 발전하니까 우유 소비량이 막 늘었어요. 우유 생산량은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예. 값도 비싸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물을 타요. 우유에. 물을 타면 양은 늘어났지만 우유에 들어있는 뭐 단백질이나 지방의 농도가 낮아지겠죠. 예. 근데 당시에 우유의 이 품질 검사에 단백질 양을 측정을 했나 봐요. 문제는 측정법이 단백질을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고 단백질의 아미노산에 질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질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와. 질소를 낼 수 있는 물질을 좀 집어넣어 준 거죠. 예. 그게 바로 멜라민이라는. 아까. 근데 저게 신장이나 방광 쪽에 치명적인 독으로 야. 작용을 해서 그래서 아니 독이 많을 것 같이 생겼어요. 질소가 많아가지고. 특히 어린이들이 신장 질환, 방광염에 걸리고 또 수십 명이 죽고 와 진짜 못됐다. 어떻게 저걸 생각을 했냐. 단백질을 측정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편법을 썼다가 큰일 난 거고. 큰일 난 거죠. 차이니스 밀크 스캔들에서 생긴 부정적인 효과가 수백조. 거의 올림픽하고 쌤쌤인 상황이었다고 해요. 참.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변호사한 분석 뭐 이런 식으로. 네, 아주 세부적으로. 네. 이건 법의학이고요. 왼쪽 살인의 추억 영화죠. 저 사람이 범죄 용의자인데 네. 거의 뭐 잡았다고 생각했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안 맞아서 이제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저 용의자의 DNA가 일치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건데 네. 예. 결과적으로 일치를 안 해서 풀어주는 거죠. 범죄 용의자 식별을 위해서 DNA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죠. 염기 서열을 측정해서 저 사람이 그 범죄 현장에 있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오른쪽 그림은 1990년대 말인가 우리나라 비행기가 괌인가 어디서 폭발을 해요. 250명쯤 죽은 큰 사고가 있었는데 유해가 누군지를 확인을 해서 유족한테 전달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검사를 했던 국과수 연구원님이 와서 세미나를 해주시는데 6개월 걸려서 한 250명 중에 한 200명 이상의 유해를 유족하고 대조해서
맞는 요거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사고 수습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이건 바이오 의약품인데 지금 왼쪽 그림은 그 2024년 기준 10대 매출액이 높은 10대 의약품을 보여주는 거고 제가 세보니까 저 중에 7개가 바이오 의약품이에요. 왼쪽 위에가 키트루다. 우리도로 한 45조 정도 되는 매출을 갖고 있는 키트루다고요. 항암 성능을 나타내는 항체 단백질이고요. 네. 그 오른쪽에는 위고비 비만 치료제로 알려진 저거는 항체는 아니고 네. 길이가 비교적 짧은 단백질. 왼쪽 아래는 백신이라고 적어져 있죠. 저희가 코로나 때 맞았던 파이저와 모더나의 mRNA 백신입니다. mRNA가 아까 지질 나노 입자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 네. 예. 그리고 그 오른쪽에 졸겐스마라는 약이 저게 한 번 맞는데 25억 보험이 안 되면 25억이 든다고 그래요. 위축증 이 병을 단 한 번 주사로 완치를 시킨. 한 번 맞으면 완치예요. 예. 실제로 2024년에 저 졸겐스마의 매출이 한 2조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졸겐스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DNA를 탑재한 바이러스예요. 즉 의약품은 양이 중요해요. 함량이. 예. 이게 적정량을 맞아야지 효과가 있고 너무 많이 맞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의약품이 효과가 있는지를 판정할 때도 당연히 생물 측정이 필요하고 저희가 의약품 맞는데 병원성 불순물이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불순물도 생체 물질인 경우가 많아서 불순물 분석도 해서 의약품의 바이오 측정이 중요하다. 유전자 감식이 한 번 더 나왔는데 홍어가 하나는 흑산도 홍어고 하나는 칠레산 홍어라고 합니다. 오. 네. 저거를 유전자 감식으로 와. 한 10여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네. 불량식품 근절 이러면서 가짜 식품도 근절해야 된다 해서 국가수에서 저런 거 많이 했다고 그래요. 와. 그 밑에는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 가을에 보기 좋죠. 은행나무는 나무가 암나무가 있고 수나무가 있어요. 예. 암나무는 은행이 열리고 그게 이제 익을 때 냄새가 나는데 민원이 많이 생겨서 실제로 은행나무를 많이 뱄어요. 아, 그랬군요. 이 발달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오. 은행나무가 묘목일 때 유전자 검사를 해서 네. 암나무는 심지 말고 수나무만 심는 거죠. 야. 은행나무 암수 구분에 유전자 검사를 쓴다. 산삼, 인삼, 장례삼 저런 것도 구분할 때 유전자 검사를 하면 구분할 수 있다. 오른쪽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 보톡스 제품의 생산 균주 도용 소송. 저 보톡스 제품 내에 독소를 생산한 균주의 DNA가 소량 섞여 있어요. 그거를 정밀하게 염기사를 분석을 해서 균주가 같은지 판정하겠다라고 그랬었는데 판정이 결과가 나기 전에 합의가 돼서 소송이 취하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의약품의 진위 판정이나 도용 판정을 할 때도 생물학적 측정이 필요한 거죠. 왼쪽은 항원항체 이 면역 반응을 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혹은 코로나에 반응하는 우리의 항체가 있는지 네. 검사하는 거고 저 검사 키트 만들 때 바이러스 항원 표준 물질이라든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서 추출한 항체 표준 물질이 필요해요. 그걸 이용해서 키트를 만들고 키트의 성능도 검사를 하는 거죠. 오른쪽은 NIPT 비침습적 산정 검사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건데 태아의 DNA가 엄마 혈액에 좀 흘러나와요. 한 5% 정도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태아의 기억 여부나 건강 정도를 검사할 때 엄마 혈액에서 나온 DNA를 분석을 해서 기형이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염색체 기형 같은 경우 염색체의 빈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기형 여부를 판정합니다. 정밀 의료 개념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전 정보, 환경 정보, 임상 정보 다 통합해서 환자한테 효과가 좋은 치료법, 의약품을 쓰자가 정밀의료의 개념이에요.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치료법을 쓰려면 유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전 측정을 해야 되고 임상 정보라는 게 호르몬 검사, 단백질 검사 이것도 다 임상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측정을 해야지 우리가 좋은 의약품을 쓸 수 있다. 우리가 생물 측정을 잘 만들면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물 측정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해야죠. 생물 측정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코로나 같을 때 이미 전 국민이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기술에 투자를 해서 대비를 해놓다가 실제로 파이저, 모더나가 그런 거죠. 실제 그랬죠. 네. 그래서 바이오 측정 표준을 만들어야 되고 측정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표준을 만들 것인가. 아우 갈릴레오 형님도 네, 측정할 수 있으면 측정해라. 그게 안 되는 것은 측정하게 만들어라. 할 수 있게 만들어라. 무조건 해라. 기준적인 양을 만들어내는 게 측정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메이크 메저러블이죠. 예. 그래서 생물 측정에 활용되는 측정 기술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 시작은 1600년대 현미경의 발명부터 시작했을 것 같고 완두콩 숯 해가지고 유전 법칙도 발견을 했고
염색체, 항체 발견, 세포 수를 하나씩 세는 거, DNA 이중 나서 뭐 이렇게 있는데 네 번째 줄에 맨 아래 거 분홍색하고 녹색 사슬이 있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돼 있는데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한다고 할 수도 있고 측정한다고 할 수도 있는 그 방법입니다. 쌩얼라는 분이 인슐린의 아미노산 서열을 최초로 결정을 했고 노벨상을 받았죠. 이야. 그거는 DNA, 유전자라고 할 수 있는 DNA의 염기 서열을 결정하는 것, 측정하는 방법. 네. 요거를 또 발명을 했어요. 야. 노벨상 하나 더 타셨죠. 야. 그 위에는 엘라이자라고 하는 항체를 이용해서 물질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PCR이라고 유전자를 증폭해서 유전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NGS, 그 밑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노벨상 뭐 10개, 20개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발명이 됐고 저것들을 보통 활용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실제로 활용하는 기술들 몇 개 소개시켜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예. 네. 면역 검출. 한 번 병에 걸리게 되면 그 병에 저항하는 물질이 우리 피 속에 생긴다예요. 네. 우리 몸에 나쁜 게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반응해서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면 병이 치료가 되는 거죠. 항원이라는 게 항체를 유도하는 물질인데 항원은 뭐 단백질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세포일 수도 있는데 별 모양 항원이 오면 별을 인식한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네. 세모 모양 항원이 오면 세모를 인식한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우리는 저런 걸 의약품으로 쓰거나 생물 측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만드는 거죠. 만들고 싶으면 그 물질을 노출시켜주면 돼요. 놀라운 특성이죠. 또 하나 좋은 것은 항체가 색깔을 띠도록 만들 수 있어요. 형광이나 뭐 다른 효소를 이용해서 항체가 있으면 형광이 나온다든지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고 색깔을 띠는 특성을 이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엘라이자라고 하는 방법이 개발됐죠. 파란색 동그라미가 항원이에요. 저게 예. 세포일 수도 있고 단백질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저거에 결합한 항체를 우리가 골라내고 골라낸 다음에 붙이고 그 붙인 항체에 형광이나 색깔을 내게 하면 저 항원이 많이 있었으면 형광이나 색깔이 많이 나겠죠. 네. 그걸 이용해서 화학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이라는 건데 이건 약간 화학적인 분석에 해당하긴 하지만 저희 혈액 같은 경우에 생체 시료죠. 근데 네. 여기에는 물질이 한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최소 수천 종의 물질이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거는 전부는 아니고 그중에 한두 가지거든요. 예. 한두 가지만 골라서 측정하는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걸 하게 하는 방법이 그 물질을 따로 추출을 해서 비교적 순수하게 만든 다음에 측정하는 방법이 있죠. 추출 효율이 100%도 아니고 그때그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양을 측정하기는 못해요. 더 잘하려면 있는 대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방식으로 물질을 분리시키고 물질을 측정하는 건데 그 왼쪽 그림에서 물질을 분리하고 UV를 쪼여보면 저렇게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뭐가 막 나왔는데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내가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에 관심이 있어 순수한 알라닌을 따로 걸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5분대에 나왔어. 아, 그럼 5분대에 나온 저거는 알라닌인가 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자동으로 뭔지 알려주는 방법이 없을까? 네. 과학자들이 개발했죠. 그게 질량 분석이에요. 질량 분석은 저게 나오는 모든 분자를 차근차근 분자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분자량을 측정하면 분자가 뭐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량 분석을 하게 되면 수백, 수천 가지 물질이 있어도 자동으로 그 물질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피크가. 질량 분석이 진짜 획기적인 기술이고 검출에는 매우 좋은데 질량 분석의 단점은 정량성은 조금 떨어져요. 그 다음에 양을 비교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이 됐죠. 그래서 동위원소 희석 질량 분석법. 이름이 되게 멋진데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대상하고 똑같은 물질인데 일부 원소가 동위 원소로 치환된 거죠. 동위 원소라는 것은 탄소 같은 경우 C12가 일반 한 가지 동위 원소고 C13 같은 경우에 똑같이 탄소지만 원자량이 1 높아요. C13이 들어가면 분자량이 나중에 1 높아지겠죠. 네. 대신 탄소의 특성은 완전히 같거든요. 그걸 넣어주면 물질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나중에 질량 분석을 해보면 질량이 분자량의 차이가 나니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양쪽에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시료하고 표준 물질 넣어주는 거죠. 그때 생겼던 간섭 효과라든지 동위원소 희석된 내부 표준 물질이 보정을 해줘서 정확한 양적 측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누가 마약을 했다. 그러면 혈액에 있는 성분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합니다. 예. 오. 이건 디지털 PCR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유전자를 증폭한 다음에 유전자가 증폭됐는지는 형광 이런 걸 써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분자가 한 1억개쯤 되면 형광이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증폭이 됐구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데 디지털 PCR은 PCR을 수행하되 굉장히 작은 분핵, 영어로는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파티션에서 해요. 파티션의 부피는 뭐 한 50
나노리터에서 한 100나노리터 정도 굉장히 적은 볼륨인데 저기에서 PCR을 수행하는 거고 네. 저거 보통 한 2만 개쯤 만들어서 하는 거고 대신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DNA 분자는 한 2,000개쯤 있게 만들어요. 착 뿌려주면 2만 개 있는 방에 2,000개가 들어가면 분자 2개가 겹쳐 들어갈 확률은 매우 낮죠. 네, 약 맞아요. 0.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2만 개 중에 2,000개는 분자 하나씩 들어가 있고 18,000개는 비어 있는 상태가 되죠. 증폭한 다음에 형광을 내게 하면 아까 DNA 분자가 들어갔던 데서는 형광이 나오고 안 들어간 데는 안 나오겠죠. 즉 형광이 나오는 분획의 수를 세면 처음에 DNA 분자 수를 세는 것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게 그래서 되거나 안 되거나 0, 1 방식이라고 해서 디지털 PC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이구나. 유전자를 동시에 2개를 증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 유전자는 뭐 초록색, B 유전자는 빨간색 이렇게 해놓으면 빨간색하고 초록색 숫자 세 갖고 그 두 유전자의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정상 유전자하고 돌연변 유전자의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병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저 기술로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바이러스 RNA 표준 물질을 만들어서 야. 잘 팔았죠. 아, 그 다음에 넥스트 NGS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인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요. 노벨상 받은 쌩어가 개발한 염기서열 분석법은 알파벳 ACTG 있잖아요. 저거 한 500개쯤 읽어줘요. 네. 읽어줄 때 필요한 시간은 한 일주일쯤 걸린다고 해야 되나? 당시에. 저런 기술을 바탕으로 아까 휴먼 지돔 프로젝트가 1993년에 시작해서 2002년에 끝났다고 해서 한 10년 정도 걸렸고 네. 돈은 아마 한 5조 정도 들었다고 해요. 야, 근데 NGS라는 방식을 쓰게 되면 2024년 기준 100억 개를 한꺼번에 합니다. 와, 휴먼 지노믹 사이즈가 3기가 베이스, 가장 최신의 그 NGS 기술을 사용하면 이틀 만에 16테라베이스가 나와요. 야, 3기가에 5,000배, 예, 5,000명분의 염기설의 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 실제로 반응하는 이틀이 걸리고 이제 데이터를 받아갖고 또 가공도 좀 해야 돼요. 한 달쯤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까 저거는 네. 한 사람 분을 10년. 그러니까 놀라운 기술이죠. 말도 그래서 안 되게. 말도 안 돼요. NGS 다음에 카운팅 할 수 있는 건 카운팅하고 세기 힘든 거는 셀 수 있게 만들어라. 저희가 이제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카운팅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맨 위에 있는 뭐 사람이나 초파리의 수는 맨눈으로도 숫자를 셀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혈액 세포는 네. 그냥 눈으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확대하는 거죠. 네. 확대하면 오른쪽처럼 보여요. 그래서 백혈구 몇 개, 적혈구 몇 개 셀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러스하고 바이러스 안에 들어있는 DNA인데 광학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요. 저거는. 네. 저 사진은 국산 AFM이라고 원자력 현미경이라고 하는 국산 장비를 써서 저희 시료를 찍은 거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왼쪽이 바이러스 세 알 있고요. 오른쪽이 그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터져갖고 거기 안에 있던 DNA가 흘러나온 이런 형태입니다. 그 위에 약간 까만색으로 보이는 게 아까 저 왼쪽에 있는 바이러스 R이 일부가 보이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단순하게 광학적인 확대는 아니고 왼쪽은 이콜라이 같은 박테리아를 세는 방법인데 네. 박테리아 한 마리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키우면 한 1,000마리쯤 되면 하얗게 보여요. 예, 저걸 콜로니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콜로니를 세면 박테리아가 처음에 몇 마리였는지 적당히 알 수 있죠. 대신 박테리아가 두 개가 겹치지 않게 충분히 하나씩 흐트러뜨려야죠. 열심히 이렇게 기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긁어주면 됩니다. 네, 긁어주면 그럼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개수를 늘려갖고 셀 수도 있는 거죠. 디지털 PCR이 보이는데 DNA를 증폭해서 개수를 늘리면 네. 형광으로 보이는 상황이 돼서 아. 개수를 셀 수 있다. 실제 저 왼쪽 장치가 저희가 핵산, DNA나 RNA를 단일 분자 수준에서 세는 장치이고요. 네. DNA는 형광이 없어요. 네. 근데 저 왼쪽에 SBG, 사이버 그린 혹은 사이버 골드를 뜻하는데 저거는 형광을 내는 물질입니다. 원래 형광을 잘 내는데 네. 물 분자가 형광 낼 에너지를 뺏어가요. 퀸칭이라고 해서 뺏어갑니다. 그래서 형광이 자기 능력만큼 안 나오고 굉장히 약한 형광이 나와요. DNA와 결합을 하면 DNA 결합될 때는 물 분자의 접근이 막아지죠. 형광이 뭐 100에서 1000 정도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DNA가 있으면 형광이 반짝반짝하고 나오는 저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모세관으로 DNA를 흘려 보내주면서 지나갈 때 DNA가 지나가면 형광이 반짝하고 나오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오른쪽에 이 빨간색 히스토그램으로 나온 건데 약 1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면 DNA가 하나씩 지나가고 저 방식으로 저희가 DNA 분자 수를 세는 거죠. 저렇게 센 것을 그 전에 DNA 양 측정법인 질량 분석이라든지 네. 아까 디지털 PCR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저희가 개발한 단분자 카운팅 방식이
더 좋은 측정법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DNA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저희가 RNA도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 RNA 이렇게 직접 카운팅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저희가 했었고 세계적으로 저희가 유일하게 저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게 바이러스 카운팅을 하기 위한 저희 작전이었어요. 그 졸겐스마가 바이러스라고 그랬는데 네. 졸겐스마 바이러스 10의 13제곱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 왼쪽처럼 정상적인 바이러스는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바이러스 측정을 위에 그림처럼 작전을 짰어요. 바이러스 안에 있는 핵산은 초록색 형광을 띠게 하고 네. 바이러스 껍데기는 뭐 빨간색 형광을 띠게 해서 네. 온전한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초록색과 빨간색 형광이 동시에 나오고 바이러스가 터져갖고 DNA만 지나가면 초록색 형광만 나오고 네.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때 DNA 없이 껍데기만 만들어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저게 한 40%예요. 저런 거가 지나가면 빨간색만 나오게 작전은 좋았는데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개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검출은 한 100개에서 200개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많이 놓치는 거죠. 네.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이유 같은 거를 네. 점점 밝혀가고 있는데 네. DNA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운데서 반짝반짝하죠. 네. 근데 오른쪽에 이제 바이러스보다 훨씬 큰 500나노미터 나노 입자인데 막 좌우로 움직여요. 네, 그러네요. 예, 노란 동그라미 APD라는 그 좁은 검출기를 쓰거든요. 바이러스나 아까 지질 나노 입자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한다. 한 20% 이내만 검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지금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작전은 예. 모세관을 더 좁혀서 구경보다 더 작게 만들어서 그러면 또 막히고 강한 압력이 필요하고 피곤합니다. 방금 전에 APD로는 검출을 못했는데 카메라는 찍었잖아요. EMCC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8천만 원짜리 카메라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찍는데 보통 저희는 1초에 한 300장 찍어요. 예. 근데 아까 분자가 하나 지나가는데 필요한 시간은 예. 1000분의 1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와. 분자를 놓치지 않으려면 최소 1초에 1000장을 찍어야 돼요. 와. 픽 하나가 실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한 사진 3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당 3000장 찍어주는 고성능 EMCC는 없어야지. 한 70% 놓쳤다고 가정하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래서 아직은 성공 못했는데 곧 이제 성공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바이오 측정 표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측정의 역사라든지 표준의 중요성 이런 거를 먼저 말씀드렸고 바이오 측정 표준이 뭐 하는 건지 왜 중요한지 뭐 개발하기 위한 기술들을 우리가 뭘 쓰고 있는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도 좀 보여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측정 표준을 잘 확립하고 이렇게 좋은 효과가 많다고 생각해요. 오늘 또 들어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 네, 건지. 그리고 이걸 지배하는 자가 진짜 선도한다. 진짜 맞는 말씀 같아요. 측정 기술이 발달해서 어떤 질병이 생기기 전에 이 지표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때 어떤 약을 쓰는 걸 개발하자 해가지고 약들이 많이 개발돼가지고 수명이 연장됐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해서 사실 몰랐고 몸무게, 뭐 이런 BMI 막 이런 것만 혈압. 생각했었는데 그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나 자신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